우리 왕포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3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한국사를 이제 시험을 보죠. 그쵸? 한국사의 시험 범위는 고려, 대몽항쟁부터 언제까지야? 조선 후기. 새로운 학문이 대두되었어. 실학.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 변동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범위가 되게 넓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전에 역대 이제 출제되었었던 부분들로 생각을 했을 때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려 때부터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 고려에 외세가 침입을 했었을 때 외세의 침입, 북방민족들의 침입 생각해봐. 어디가 먼저 침입했지? 거란에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진. 우리가 거란의 침입을 1차, 2차, 3차 막아내면서 누구의 건의로? 3차에서 크게 활약했었던 감감찬의 건의로 천리장성을 축조했었는데 천리장성 너머에 있는 여진과 이제 갈등을 빚게 되고 여진이 이제 금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고려한테 4대 군신 관계를 요구했었단 말이야. 그것을 당시에 이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실권자 경원희 씨, 이자겸이 오케이 하게 되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따그닥 몽골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몽골이 침입을 하게 되고 이 몽골도 칭기즈칸 사후에 여러 이제 구역, 작게는 구역이고 넓게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이 울루스가 존재했어요. 그 중에서도 칭기즈칸의 손자가 되는 쿠빌라이 칸이 오늘날의 중국 영토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무엇이냐? 대몽항쟁 때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 대몽항쟁이 시작되었었던 장기간의 그 전투가 1231년부터 1, 2, 3일부터 대몽항쟁 지속되어 오다가 우리가 몽골 간의 장기적인 항쟁을 위해 가지고 수도를 어디로 잠시 옮겼었어요? 강화도로 옮겼었잖아. 그치? 강화로 옮겼다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 것. 개경 환도가 1270년이었었단 말이야. 약 40여 년 동안 대몽항쟁을 했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줬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는 건 왜 침입을 하게 됐냐? 왜 침입을 하게 됐냐? 우리가 몽골의 사신이었었던 저고열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몽골이 먼저 무리한 요구를 했었거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몽골 사신 저고열을 우리가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는 불분명해. 근데 몽골 입장에서는 아니 고려에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누구다? 고려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몽골 사신 몽사라고 줄여 적을 뻔했어요. 자, 몽골 사신 저고여가 피살되면서 몽골의 살떨리게 무서운 살리타가 침입을 하게 됐었다. 살리타의 군대가 침입을 하게 되면서 몽골의 1차 침입.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지광수, 노군 등이 이제 충주성에서 전투가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인물도 기억해 주자 그랬어요. 귀주성에서 크게 활약했었던 인물 누구였어요? 박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 침입에서는 박서의 귀주성 전투 그리고 지광수 노군의 충주에서 또 전투가 있었었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대몽항쟁이 일어났었던 원인을 조금 더 많이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침입, 우리가 이 1차 침입 때 몽골과 뭐 했어? 고려와 몽골 간에
화해를 약속했어. 아, 우리가 미안해. 너네들이 달라고 했었던 거, 그거 우리가 줄게.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여몽 간에 화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우리가 고려사를 어떻게 나눠보자 그랬죠? 5등분으로 나눠보자 그랬지. 고려는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5등분으로 나누어서 볼 때 그때마다 사회적 지배층들이 다 달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맨 처음에 고려가 건국되었었을 무렵에는 918년 누구? 사회적 지배층이 통일신라 때 사회적 지배층이었었던 호족, 스스로 성을 쌓고 성주, 영주, 장군을 자처했었던 인물들, 이 호족 세력들이 사회적 지배층이었고, 그리고 이제 문벌귀족, 한 가문이 음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추천제지, 5품 이상의 관리들은 다 그 관직을 자신의 이 자제들한테 넘겨줄 수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문벌귀족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회적 지배층이 무신들이 됐어. 무신 집권기가 됐지. 이 무신 집권기 때 대몽항쟁이 발생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본격적인 뭐가 시작됐지? 4글자 원간섭기가 시작이 됐었어. 원간섭기가 시작되며 사회적 지배층은 이제 친원파 세력들, 이제 권문세족들이 사회적 지배층으로 떠오르게 되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 때는요, 이제 반원 정책들을 이제 펼쳤었던 국민왕은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 바로 신진사대부를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권문세족과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됐지? 나누는 기점은 이제 건국, 그리고 6대왕 성종, 그리고 무신정변이 일어났어. 1170년에.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 뒤에 개경환도.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갈 수 있어요? 공민왕, 개혁정치, 조선건국. 이렇게 끊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자, 그랬는데, 이제 2차 침입 전에 고려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몽골과의 장기적인 항전을 위해서 몽골과 장기적인 항쟁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수도를? 그렇지. 강화로 천도하게 되었다. 강화천도 당시의 왕은 고종이었고요. 조선의 고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고종이었었고, 이때는 무신 집권기였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배층이었었던 무신이 누구였었다? 무신 집권기 때의 최우라는 인물이었었다.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강화로 천도하게 되니까 또 살리타가 재침입을 해. 살리타의 재침입. 이게 몽골의 몇 차 침입이야? 몽골의 2차 침입이 되는 것이죠. 이때 살떨리게 무서웠었던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었던 전투가 바로 무슨 전투? 처인성 전투. 그치, 우리 수원 옆에 있는 용인 처인구. 자, 그래서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우를 비롯했었던 처인 부공민들이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를 살살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2차 침입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초조대장경이 불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침입 때는, 요거는 지금 2차 침입이었잖아? 침입 시기 잘 봐. 1차 침입, 2차 침입. 자, 그러면 3차 침입에서는 무엇을 했었냐? 어쨌든 왕실에서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수도까지 옮겨가지고 장기적인 항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적극적인 액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차 침입 때는
우리가 초조대장경이 불탔으니 부처님의 부력이 약해진 상태일 거 아니야. 부처님의 부력을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게 이 강화에서 무엇을 조판하기 시작합니까? 그렇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8만 대장경 조판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케이? 3차 침입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어가지고 4차 침입, 5차 침입까지 있었어요. 계속 이제 몽골군의 침입, 6차 침입까지 이어졌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고려 왕실에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원종이 왕세자였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가지고 항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몽골은 여러분들, 개와 여자 빼고 다 죽이겠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몽골의 이 칭기즈칸이 서한을 정벌하러 가는 길에 남겼었던 말이었었거든. 와우, 혹시 깨졌나요? 몽골은 저항하면 끝까지 공격해요. 저항하면 끝까지 공격해. 그래서 실제로 중국 영토에 원나라가 생긴 거잖아. 중국이 당시에 남송이었었거든. 송나라 왕조가 이제 창장강 하류까지 밀리게 되면서 수도를 옮기게 돼. 그러면서 남송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그때도 남송이 끝까지 저항하니까 남송을 결국에는 정벌을 한 다음에 끝까지 저항했었던 남인들을 사회적 가장 계급으로, 가장 아래 계급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지.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려 왕실은 원나라, 몽골한테 항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움직였었어. 근데 누구의 생각은 달랐을까?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었었던 당시 무신집권기도 이제 점점 최씨 무신집권기도 끝이 나고 김준, 임년, 임유무 등 무신집권기도 혼란해졌었거든. 이때 이 당시 집권자였었던 임유무가 제거되면서 원종 때 임유무가 제거되면서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환도했어. 1270년에 수도를 개경으로 환도를 했었는데, 이때 개경 환도했을 때 아니야,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우리 계속 몽골이랑 싸우겠어. 했었던 항쟁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그렇지, 삼별초라고 하는 최씨 무신집권기 당시에 있었었던 사병기구, 이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지역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디에서 어디? 배종선 장군의 지휘하에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항전을 하게 되었었고요. 마찬가지로 배종선 장군의 지휘하에 그래서 강화도에서 또 배종선 장군의 지휘하에 진도에서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까지 이렇게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공격에 인해서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같은 고려 사람인데 왜 공격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고려 왕실은 빨리 이 원나라, 몽골의 침입을 끝내고 싶어. 근데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오히려 몽골과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었던 같은 고려의 백성을, 고려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었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까지 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데, 원간섭기에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 무엇이냐면 이때 무엇이 달라졌냐는 거야. 첫 번째로는 관제, 그리고 칭호가 격화됩니다. 어떻게 격화됐었어? 왕은 스스로를 짐이라고 칭했었잖아요. 그치?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짐은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근데 짐이라고 하지 않고 고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조나 종으로 끝났었던 묘호도 이제는 원나라에 충성한다라는 의미로 충땡왕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우리가 태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태자라고 했었는데 세자로 격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칭호가 더 낮아지게 되었었다.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또 응방이라고 하는 몽골이 매를 통해 가지고 사냥하는 걸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매를 징발하는 기구 응방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결혼도감이라 그래서 이 결혼도감은 무엇이냐? 결혼하는 책인가? 원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당시 이제 고려양이 유행했을 정도로 고려에는 미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몽골 사람들이 고려의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고려의 여인들에게 몽골의 문화나 아니면 몽골어를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결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결혼도감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받쳐질 공자를 써가지고 공녀가 있었어.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 몽골에 있는 변발한 아저씨,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랑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주원 입장에서는 지금 옆에 있는 승원이랑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쵸? 몽골로 시집 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 나이에부터 결혼을 하는 조혼이 유행하게 되는 주범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혼 유행의 풍습은 언제까지 이어지냐?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혼도감으로 끌려가는, 여자들이 결혼을 안 했다 하면은 여자들이 거기에서, 이 몽골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시집을 가게 되는 거지, 몽골로. 또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게, 이 몽골의 1차 침입 당시에 영혼 간의 화해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를 감시하겠다 그래가지고 감찰관을 파견했어. 그게 이제 다루가치, 서북면에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찰관을 파견했었다. 이 다루가치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루가치 파견.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있는 나라가 있어. 바로 일본이야.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도 정벌하겠다 그래서 정벌하겠다. 조선의 동쪽에 있는 나라, 동쪽의 나라를 해가지고 정동행성을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몽골이 정동행성을 통해 가지고 몽골을 2번이나 침입을 했었어. 하지만 2번 다 모두 실패를 하고 말았었지. 이렇게 2번 다 실패를 하고 나니까 몽골이 또 안 될 것 같은 포기가 빨라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이 정동행성을 고려의 내정간섭 기구로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 오케이? 고려의 내정간섭 기구로 이용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자,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 안에서, 원나라는 몽골 사람들이잖아. 근데 몽골 사람들이 엄청 많지는 않고 중국 영토 안에서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 원래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중국 사람들, 한족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이 한족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 원나라 안에서도 이제 궁실 내부에서도 왕권 다툼, 권력 다툼이 심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원나라에서 만든 지폐가 있었단 말이야. 교초라고 하는 지폐가 있었어. 이 교초를 너무 많이 남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나라가 벌써 이제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있었지. 근데 그때 이제 한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족 반란군이 들고 일어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된다. 한족 반란군들. 그리고 이 한족 반란군 홍건적 출신 중에서는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원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기는 원나라랑 명나라가 교체하는 원명교체기야. 이러한 원명교체기에 이제는 원나라는 지는 애다. 그러니 우리는 명나라랑 친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공민왕이야. 공민왕의 개혁정치. 오케이? 공민왕의 개혁정치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민왕이 어떤 개혁정치를 펼쳤냐? 바로 원나라에 반대한다 해가지고
반원 정책을 펼쳤었죠. 그쵸? 반원 정책. 그리고 오히려 명이랑 친해야 된다. 친명 정책들을 펼쳤었지.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진 사대부들, 원나라보다 명이랑 더 친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진 사대부들을 등용하기도 했었어요.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공민왕의 이 개혁 정치 무엇이 있는지 오지성다형 문제로 필히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일단 첫 번째, 원래는 이제 일본을 정벌하겠다는 이유로 설치했었던 정동행성을 폐지하게 돼요.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대충. 자, 한반도 지도를 그렸는데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우리가 천령 이북의 땅이라고 그랬었단 말이야. 이 천령 이북의 땅, 화주에 설치되어 있었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무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령 이북의 땅을 다시 수복해 오게 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주, 천령 이북의 땅. 천령위. 세 번째는요, 몽골풍을, 반원 정책이니까 몽골풍 금지하고 변발, 이런 것들 다 안 돼요. 그리고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무슨 세력들? 맞아요. 친원파 세력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친원파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철이라는 인물이 있었었다. 그치?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업적은 또 뭐가 있어? 공민왕이 펼쳤었던 정책. 신진 사대부를 등용하고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 홍건적이 우리나라 고려에까지 침입을 했었단 말이야, 얘들아. 이런 시기에는 진짜 우리의 국토도 그리고 백성도 얼마나 많이 혼란해졌겠어요. 이때 우리가 펼쳤었던 정책이 무엇이었냐? 이 국민왕께서 어지러진 이 토지와 백성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해가지고 백성과 밭 전에 백성 및 변할변 발을정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고 당시 판사는 신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은 자신의 개혁 정치의 칼로서 신돈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개혁 정치를 실현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셨죠? 여기 공민왕의 개혁 정치까지 말씀드렸고요. 잠깐만 쉴게요. 좋습니다. 우리의 시험 목표는 몇 점? 오롯 100점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책상이 필요 없어요. 안 보고도 줄줄 나오기 때문에 책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까지 설명을 했었잖아, 여러분. 그치? 그러면서 이제 고려 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까지의 빌드업이 꼭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 과정. 자, 공민왕이 권문세족에 의해 가지고 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의왕 때는 능력 있는 신하가 옆에서 딱 버티고 있었어.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었었던 최승로.
영장군이 있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원나라가 밀려가지고 원래 있었었던 그 만리장성 북단까지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다시 중국이 명나라가 되었어. 명나라가 되었는데 명나라가 조선한테 뭘 요구하게 되냐면 천령 이북의 땅, 천령이를 통고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명의 천령 이북의 땅 내놔라. 그거 원래 원나라 거 아니었냐. 이제 원나라가 밀려나고 우리가 그 영토의 자리를 잡은 나라이니 명에게 천령이를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게 무슨 소리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디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요동반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요동정벌 단행. 물론 이 요동정벌 하자라는 입장에서 국론이 어떻게 됐어? 국론이 분열되었었지. 명에게 쓴맛을 보여줘야 된다. 요동정벌 해야 된다랑 아닙니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불가론을 내세웠었던 입장이 조금 나뉘게 되는데요. 최영과 우왕은 요동정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었고 같은 신흥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으니 우리가 명을 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 있지. 최씨 고집은 꺾을 수가 없다. 최영 장군의 고집이 워낙 소문이 자자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단 말이야.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신흥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가 군대를 돌리게 되는 게 바로 위화도 회군인 것이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다음에 최영 장군과 우왕을 축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는데 찬성하는 파랑 반대하는 파가 있었단 말이야.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한 갈래, 유학의 한 갈래인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들이었어. 뿌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유교, 유학에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유학자들 우리 유학자의 선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 맹자 이런 인물들 떠오르죠.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방벌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 가지고 만약 국왕이 어질지 못한 정치로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럼 이제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하된 도리로서 신하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왕을 끌어내려 가지고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야. 그 왕을 끌어내리는 게 신하의 도리이다. 이걸 역성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성혁명에 찬성하는 바와 반대하는 바로 신진사대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역성혁명에 찬성했었던 이들이 바로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했었던 세력이 바로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온건파 신진사대부. 굿. 신진사대부. 이렇게. 네.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이 신흥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가 함께 힘을 합치게 되면서 이 네 번째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토지를 토해내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전법 실시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과전법 실시 연도 시험 문제 1타 1390 몇 년? 1년이 되겠습니다. 1390 몇 년? 1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전법을 실시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조선을 건국하기 위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부터 조선 건국. 과전법이 조선 건국 전이었었다라는 문제가 꼭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국호를 조선으로
국호를 제정하게 되고, 그리고 7번째는 수도를 어디로 전달했다?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됐다. 연도까지 기억을 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조선 건국연도는 1392년이고 조선 국호 제정은 1393년 그리고 한양천도는 1394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매번 수업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복습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혹시라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면 연도까지 같이 필기를 해주세요. 자, 요렇게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 그 중에서도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와 같이 힘을 합친 이 신진사대부들이 무엇을 하게 된다?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다. 그럼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새로 생기는데 기여한 인물들, 공을 쌓은 신하들로 개국공신이 되겠죠. 그치? 개국공신이 되는 거야. 근데 또 반대로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 하면 대표적인 인물, 새로운 나라 도전! 정도전. 새로운 나라 도전! 온건파 신진사대부는요, 정몽주라는 인물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하면서 이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지식인을 회유했었단 말이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히설키 얽혀 100년을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 오로지 자신은 고려의 신하로만 남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었던 게 이 정몽주,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정몽주는요, 자신의 이 지조와 절개를 담은 담신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이뻤고 임양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끝까지 나는 고려의 신하로만 남겠다라고 얘기하니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들과 신흥 무인 세력 정몽주를 더 이상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게 되고 이제는 조선 건국 확정이구나. 그래서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조선 건국에 반대했기 때문에 낙향하게 됩니다. 낙향하게 되면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 선비사의 수풀림자를 써가지고 사림 세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조선에 이 통치체제 문제가 무조건 하나 나올 것이거든요. 조선이 이제 건국됐잖아, 얘들아. 그래서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왕이 있고 왕 옆에는 국정총괄 최고의 기구였었던 무엇? 의정부가 있고 그 옆에는 오늘날에 이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육조가 있었습니다. 왕과 육조 사이에서 의정부는 왕의 권력이 너무 이제 전제적이지 않게끔 왕명을 가운데서 걸러주는 필터링의 역할을 했었다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아니 왕권이 강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몽주가 생각했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신하들이야. 신하들이 왕을 제대로 된 곳으로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전은 신권이 더 중요하다. 왕은 왕도 정치를 펼쳐야 한다. 민본주의의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어명이 이제 의정부를 통해 가지고 육조에서도 왕한테 하는 말이 의정부를 통해 가지고 왕에게 가야지 이 왕권이 전제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이것을 우리가 6글자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하지만 왕명이 다이렉트, 직통으로 왕에서 육조에서 왕으로 가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뭘로 배웠죠? 육조 직계제. 이렇게 육조 직계제를 펼치게 되면 어디의 기능은 당연히 약화되겠어? 의정부의 기능은 약화되고 왕권은 전제화 되겠죠? 그쵸? 자, 요거 설명드렸었고, 육조의 명칭, 이호, 예병, 형공.
이호, 예병, 형공.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외우라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외워가지고 시험 본다고 3주 동안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나중에 여러분들 뭐 역사, 비단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춘향전 같은 고전문학 풀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막 이방에 공방에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 여기서 뭐 하는 기구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아. 향리들도 이제 육방이라 그래가지고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뭐 하는 기구인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조는 인사를 담당해요. 능력 있는 신하를 선발을 하고 능력 있는 신하를 관리하는 역할, 교육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호조는요, 나라의 무엇을 담당한다? 재정을 담당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용돈을 주면 호호호 웃음이 나오고 호주머니에 돈을 쏙 집어넣게 되죠. 자, 그리고 예조는요, 예의를 갖추다. 왕한테 예의를 갖추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누구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다른 나라 사신, 다른 나라 왕을 대신해가지고 온 사신한테 이렇게 예의를 다하는 것은 우리가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병조는 군사, 형조는 형법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사법. 그리고 공조는요, 토목과 건축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건축. 굿. 요렇게 이제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요 기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데 왕과 가까이 있는 두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좀 쓸게요. 공간이 좀 적어서. 왕의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두 개의 기구가 있는데 이을승자를 쓰는, 이을승자 쓰면 얘들아, 이을승자 쓰게 되면 이을승은 말을 읽는다. 오늘날로 치면 비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승정원. 오늘날로는 비서기구죠. 승정원 일기 들어봤지? 그래서 왕명출납을 담당했어. 왕명출납. 그리고 또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로는요, 의금부가 있었습니다. 의금부는 나라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곳이었었어. 선생님, 근데 사법기구 형조 있잖아요. 뭐하러 의금부가 있어요? 나라의 큰 죄는 뭐겠어? 역모, 반역 이런 것들이겠지. 왕을 해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권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런 나라의 큰 죄를 왕이 직접 처벌하는 기구인 의금부가 있었다. 특별사법기구라고 적겠습니다. 특별사법기구. 선생님이 승정원이랑 의금부를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뭐겠어요?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있었어요. 분산시키는 견제기구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삼사라고 부르죠. 삼사는 다른 말로 언론기구입니다. 언론기구. 주로 이제 성종 때 살인 세력들이 등용되었었잖아요, 얘들아. 살인 세력들이 이 삼사를 통해 가지고 등용되었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사헌부,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헌부는 오늘날의 비리를 감찰하는 검찰기구예요. 그래서 비리감찰. 사관원은요, 간사함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 즉, 간사한 게 뭐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이제 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막 앞에서는 유진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뒤에서는 야, 유진쌤 완전 바보 같지 않아? 막 이렇게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걸로부터 180도 달라. 직언을 한다라는 거야. 내가 때로는 예쁨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좋은 말만 하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말을 들으면 속상해할 걸 알지만서도 이 말은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 드라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다시 한번 제가 해서 생각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관원은요, 뭐 하는 기구다? 왕에게 직언하는 기구다. 왕에게 직언하는 기구다.
홍문관은 제2의 집현전. 제2의 집현전으로 왕의 자문기구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 밑으로 3개 더 칠게요. 선생님이 일자를 좀 휘게 그렸네요. 성균관 있고요.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였습니다. 그리고 한성부라 그래가지고 한양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 춘추관,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입니다. 뭐라 하는 기구라고요? 편찬. 오케이? 춘추관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이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지방제도는 안 나와요? 지방제도는 완전 별빛 3개야, 얘들아. 지방제도에서는 시험 문제 4개 너무나도 많아. 어디랑 어디랑 비교하기 위한 문제가 나오냐면 고려랑 조선 전기의 지방행정제도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무슨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에 달라진 이 제도에 대한 모습을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최소 2개 이상의 문제는 요 지방제도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 부분 우리가 옆으로 같이 넘어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지요.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파트를 나눠 놓는 게 좋겠지요. 일단 지방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 누구누구가 존재를 했냐, 관찰사가 있고 수령이 있고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가 있고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양반들의 집안 양반들의 자치기구 유향소가 있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관찰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임기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령을 보좌하고 수령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향리가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게 유황소의 역할이었었는데 시험 문제에 실제로 출제된 적 있었던 가장 고난도 문제가 있어. 이건 선생님도 아직도 기억나. 나도 이 문제는 틀렸었단 말이야. 쌤이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못 풀어서 틀렸어. 원래는 대부분의 문제는 눈으로 보면 답이 딱딱딱딱 들어오는데 이 문제는 진짜 한 5분을 보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이거 문제 오류네 하고 내가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틀리다니.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였어. 그래가지고 유향소는 뭐 지방민을 교화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령을 보좌한다. 뭐 이런 선지들이 있었단 말이야. 다 맞는 선지인 거야. 뭐가 아니었냐? 관찰사를 안찰사라고 썼어. 와우. 고려 때는 안찰사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안찰사라고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도 틀렸거든. 내가 순간 띵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 이런 문제를 틀리다니 부들부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자, 관찰사는 조선 팔도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평안도 관찰사가 있고 뭐 황해도 관찰사가 있고 이런 것이죠. 수령을 감시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령을 보좌한다기보다 도움을 준다라고 어시스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수령은요, 실제로 지방에 대한 어떤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령 같은 경우에는 사또라고 불렀지. 이것도 춘향전 보면은 막 변사또. 이몽룡의 아버지가 남원에 부임했었던 사또였었잖아. 그치?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관찰사랑 수령은 모두 상피제라 그래가지고 자신이 태어나고 연고가 있었던 지역에는 파견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방에 대한 본인이 부임한 지방에 대한 이제 행정, 군사, 사법권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수령이 왕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왕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향리는요, 이제 하급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향리는 이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 왜 수령은 이런 향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상피제. 연고가 없는 지역이래.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경상도를 5번도 못 갔어. 근데 내가 경상도에 수령으로 부임을 하게 됐대. 난 경상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치? 선생님 진짜 경상도 한 5번 갔나? 나 경상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나 여기 잘 모르는데? 이 지역은 뭐가 있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걸 이제 향리가 오래 살았으니까 그 지역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수령이 행정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요향소는요, 집안 향반들의 자치기구. 집안 양반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향반들의 자치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구로서 지방민을 교화시키면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향리의 비리 감찰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저기 고려랑 비교해가지고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관리 등용제도. 고려랑 비교해 볼게. 고려의 관리제도는 뭐가 있었냐면 과거제, 광종 때부터 시행되었었던 과거제가 있고 그리고 음서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과거제는 고려시대 때 어떻게 시행이 됐어? 문과 기술직을 뽑는 잡과, 조선시대 때보다 이때 당시 잡과의 그 인식이 훨씬 더 높았었어요. 그리고 승과, 나라의 스승, 그리고 왕의 스승, 왕사와 국사를 뽑는 승과가 있었단 말이야. 음서는 일종의 관리 추천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집안 사람. 내가 예를 들어 5품 이상의 관리라면 5품 이상의 관리에 자제는 똑같이 시험을 보지 않고 이 관직을 이어가게 되는 거야. 알겠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서제도, 일종의 추천제도가 있었다. 이해됐죠?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제에서 묵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묵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 왜? 고려시대 때 어떤 사회적인 풍조가 팽배했었다 그랬지? 숭, 문, 천무! 숭배한다. 학문에 이 뛰어난 것, 박식한 것. 하지만 천하다. 무엇은? 무예는 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숭문, 천무가 팽배했었던 고려시대에 묵과는 시행되지 않았었던 모습. 자, 조선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조선시대에도 과거제가 있었고, 과거는 애들아 몇 년에 한 번씩 열린다 그랬었죠? 정답! 3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자, 3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을 봤었는데, 왕이 가끔씩 이제, 이번에는, 3년 아직 안 됐는데 특별 시험 한번 볼까? 이것도 했었어요. 특별 시험을 직접 주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조선의 과거제는요, 문과가 있고, 무예에 뛰어난 무신관료를 뽑는 묵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묵과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 아니야. 이순신 장군님께서도 묵과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있으시대요. 달리는 말에서 갑자기 일어서야 되고, 달리는 말에서 말 아래 숨어야 되고, 뭐 이런 실기 시험들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잖아. 고려는 불교의 나라지만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승과는 따로 없었다. 잡과가 있었다. 기술직을 뽑는 잡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서라고 하는 제도도 있었어. 조선 때도 음서가 있어요? 그렇지, 있었는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 거, 고려의 음서와 조선의 음서 제도를 비교하는 문제, 시험 문제 1타.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전 대비고 시험 전날에 여러분들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가지고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망포중학교, 잠원중학교, 영동중학교, 중학교 친구들 내신을 담당해본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문제 꼭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꼭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음서제도가 어떻게 됐어? 조선시대로 가서 축소되었어.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를 시험 보지 않고 관직으로 등용시키는 음서제도가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으로 더 줄어든 거예요. 확대 아닙니다. 2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 시험을 보지 않고 선발한다. 오케이?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또 천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천거는 말 그대로 추천제입니다. 관리 추천제도. 천거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1, 2, 3 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자, 그리고 교통통신 패스 할게요. 조선 전기에 이제 봉수제도 있었던 거. 낮에는 연기로 알려야 돼, 불로 알려야 돼. 낮에는 봉화에 그렇지 연기로 알리고 밤에는 불로 알려야겠지. 봉수제도 있고 조은제도 있어요. 조은제도는 나라에서 거둔 지방의 세금을 한양까지 배를 타고 운송시키는 거야. 그래서 배 조자에다가 운송할 때 옮길 운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배로 이동한다. 조은제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가 있었어? 역참제라는 게 있었어. 몽골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몽골이 이제 대몽골 제국을 형성했을 때 유라시아 일대를 다 이었었잖아.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도 생명이야, 얘들아. 계속 달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를 수 있겠지만 진짜 달리는 자동차도 얘들아 막 3시간, 4시간 연짝으로 100km 이상씩 부앙 밟으면 자동차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하물며 말이야. 말인데 하루 웬쟁이를 다 달릴 수 있겠어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 같은 역할로 역참이라고 하는 곳을 설치했었지. 몽골에서 역참제를 실시했었거든.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도 이 말을 갈아탈 수 있고 사람도 쉬어갈 수 있는 숙소 이런 곳들 역참을 두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시험 문제에서 약간 빈틈을 느리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교육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교육도 기억해 주세요.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근데 중등은 한양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이 있고 지방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이 있어.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여기서. 선생님, 성균관 대학교잖아요. 어허. 성균관은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는 맞았지만 이 당시에는 고등교육기구고 대학의 개념은 아니었어, 얘들아.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학교는 1920년대 일제감정기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상재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 우리 이 국민들이 1원씩만 모아가지고 1천만 원을 모으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의 대학을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일제가 그걸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네가 원하는 게 대학이야? 그럼 우리가 설치해줄게 했었던 게 경성제국대학교야. 이 경성제국대학교가 오늘날에 어디야? 서울대학교. 그치?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야. 성균관은 고등교육기구에서 그 성균관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이어서 대학교가 된 거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대학기구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도 분명히 언급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초등교육기구는 무엇이었냐?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처럼 이제 천자문을 외우고 가운데에는 이제 이 서당에 딱 훈장님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 떠올릴 수 있잖아요. 초등교육기구는 서당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은 한양에 있는 사부학당이 있었고 지방교육기관은 향교,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 선생님 그러면 잡관은 기술직을 뽑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기술교육은 어디서 해요? 각 지역의 관청에서 했었어. 기술교육은 각 지역에 있는 지방의 관청에서 실시를 했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못 따라오겠는 부분 없나요?
있어요? 없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외교 정책이야. 외교 정책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나오죠. 조선의 외교 정책을 우리가 네 글자로 이야기해 볼 수 있었어요. 네 글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다음절로 4대 교린 정답입니다. 국어 잘 봤어요? 와우, 좋아요. 4대 교린 4대 외교와 맺을교 이웃 린자를 쓰는 교린 정책을 펼쳤었다라는 것. 자, 4대 정치부터 보겠습니다. 4대 외교부터 볼게요. 4대는 다른 말로 군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름대로 실리를 추구했어. 어떤 나라랑? 바로 명이라고 하는 나라랑. 명과 4대 관계였었다. 명이 이제 이 4대 관계에서 조공을 받는 입장이었었고, 그리고 우리 조선이 책봉을 받는 입장이었었지. 우리는 이 4대 관계에서 납작하게 명나라한테 엎드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름의 무엇을 추구했다? 실리를 추구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리를 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려면 이런 부분을 언급하시는 선생님도 있어. 얘들아, 잘 들어봐. 처음에 고려 시대 때 조선 건국 전 이야기야, 얘들아. 분명히 명나라가 먼저 우리 고려한테 천령 이북의 땅, 화주를 내놓아라 라고 하는 천령위를 통고했었을 때 당시에 이제 요동정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최영 장군과 우왕이 있었었다 그랬었지. 이성계는 반대했잖아. 근데 조선 건국 후에는 이성계가 오히려 요동정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섰어. 왜냐면 명나라에서 정도전의 이런 그 말투를 말꼬리 잡아가지고 야, 정도전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예의가 없어? 야, 정도전 데리고 와. 명나라로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성계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말 아끼는 절친한 벗이자, 그리고 자신의 신하이자, 개국공신, 일타. 그 완전 진짜 이 개국 파트너를 막 대하는 명나라를 좋게 볼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보여줄 땐 보여줘야지. 하면서 명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 명나라를 공격해야 된다. 요동정벌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동정벌이 언제 때 중단이 돼요? 바로 3대 왕이었었던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 때, 태종 이방원 때 요동정벌이 중단되면서 명과 이 외교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교린 정책 볼게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사실 여기야. 교린 매우 중요야. 여진과 일본과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여진 일본이랑만 외교 관계 맺었어요? 아니었었죠. 인도네시아, 자와, 그리고 시암, 타이, 그리고 어디랑도 교류했었다? 자와, 타이, 류큐 있잖아. 유교 왕국이라고도 했었던 류큐. 오늘날의 오키나와. 비행기 타면은 진짜 1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도착할 수 있거든. 가까이 있었어. 그래서 유교 왕국, 시암은 오늘날의 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와, 인도네시아랑도 교류를 했었다라는 이야기. 교린 정책은 때로는 따끔하게 강압책, 강경책을 펼치고 때로는 우쭈쭈 해주는 회유책 펼쳤었다 그랬었지. 일본도 마찬가지야. 강경책, 회유책. 오케이? 자, 강경책은 무엇이었냐면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 세종대왕께서 펼쳤었던 정책이에요. 교린 정책은 대부분 어떤 왕이 없죠? 세종대왕이야, 얘들아. 어떤 왕이 없죠? 세종대왕. 좋습니다. 강경책 4군 육진을 설치했어요. 압록강에 4군, 두만강에 육진, 4군에는 최윤덕 장군, 육진에는 누구? 두만강 호랭이! 누굽니까? 두만강 호랭이. 김종서. 알겠죠? 김종서. 그래서 4군 육진 설치하고 3인 정책, 백성을 이주시키는 거야. 그래서 남쪽에 있는 백성을 위로 올려서 북쪽으로 평안도나 함경도 일대로 이주시키는 정책이 3인 정책이었습니다. 회유책으로는요, 이제 무역소를 설치하고
그냥 여진조가 너네 겨울 돼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노략질 일삼지 말고 그냥 내려와서 살아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 그냥 내려와서 살아 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귀순을 장려하는 정책. 귀순 장려. 주택과 토지, 관직까지도 줬습니다. 주택, 토지, 관직 등을 하사해 주었었다. 그 내용 적어주시면 돼요. 일본에 대한 강경책은 뭐였어요? 이종무를 파견하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도 나오는 이종무. 이종무를 어디에 파견했어? 쓰시마섬에 파견을 해서 쓰시마섬을 정벌합니다. 회유책으로는 일본은 원하는 게 뭐야? 무역을 하고 싶어, 수교를 하고 싶어? 그래서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해요. 그것을 삼포개항. 이때 열었었던 항구가 뭐다? 부산포, 염포, 제포! 그렇지. 부산포, 염포, 제포가 되는 것이죠. 세 개의 항구를 열어서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벌써 우리 이렇게 한판 정리까지 맞춰봤는데요. 와, 여러분들 벌써 조선전기 끝이야. 그리고 나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사화 순서 우리가 계속 반복했었던 부분이죠. 그 부분 하고, 그리고 조선 중기 하고,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 하면은 머릿속에 개념 완전히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조금만 쉬고 이어서 쉬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왕들의 업적, 태정, 태세, 문단세. 우리 이거 다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태정, 태세, 문, 단, 세, 예, 성, 연, 충, 인, 명, 선, 광, 인, 효, 현, 광인, 효, 현, 속, 경, 영, 정, 순원철 까지가 망포중학교의 시험 범위입니다. 그쵸? 뭔가 글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치? 어디서부터 커졌냐? 효부터 커진 것 같아. 다시 해볼게요. 효, 현, 속, 경, 영, 정, 순, 헌, 철까지. 훨씬 낫네요. 자, 나라를 건국한 대단한 사람에게는 조라고 하는 묘호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망할 뻔한 위기에서 살리는 왕한테도 이제 조라는 묘호가 붙습니다. 7번째 왕이었었던 수양대군 세조도 조.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일어났죠.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에서 살리는 왕 조. 인조, 병자호란의 인조도 조, 그리고 영조, 정조, 순조. 실제로 영조, 정조는요, 고종 때 묘호가 바뀌어요, 조로. 세도정치기 때 이제 순조의 아내가, 야, 우리 남편도 멋진 묘호 줘. 조자의 묘호 붙여줘. 라고 부탁하게 돼가지고, 조라고 하는 묘호로 변경을 하게 됐다라는 걸 나중에 고종 때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종께서 업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요분들이 좀 더 해가지고 조라는 묘호로 바뀌게 되거든. 어쨌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어들었고, 남은 다른 왕들은 종,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 예종, 성종, 연은요, 산군이죠. 그치? 산군, 그리고 군자로 끝나는 왕 다음에는 뭐가 붙는다 그랬어요? 판정이 붙겠습니다. 그래서 중종, 인종, 명종,
광해군. 아, 맞다. 광해군도 군자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 군 다음에는 뭐가 붙는다? 반정이 붙는다. 효, 종, 현종, 숙종, 장희빈의 아들 경종, 헌종, 철종.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선생님, 시험 범위 총정리라고 이거 다 하나요? 최대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보세요. 태조 때부터 성종까지는 이제 통치체제 정비, 그리고 외교정책, 지방의 행정제도, 이렇게 건국 초기 국가의 기틀 형성에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린 자신의 조카를 축출하고 왕위에 올랐었던 세조, 우리가 이것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계유정난. 자,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세조께서는 세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뭘 쓰고 나와? 사직서 쓰고 나왔다 그랬었지.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제가 모실 임금은 오로지 어린 단종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육신들과 박팽년, 이게 여러분들 성산문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제 뭐 생육신들도 있었고 사직서를 내고 저는 당신을 모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던 신하들도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다들 사직서를 내면은 이 사람들 괜찮나? 여러분들 얘기했죠.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1위까지 갔었던 최근에 완결한 드라마 김부장, 서울에 자가 있고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그거 보고 엄청 울었거든. 나도 원래 회사원 출신이라서 그거 보고 엄청 울었는데, 사실 정말 그만두고 싶은 지옥 같은 순간들이 우리 어른들, 사회인들한테는 다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이게 머리를 숙이고 정말 마음속에 사직서를 넣고 있는 한켠에서 사직서를 턱턱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에게는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들과 다음 달에 내야 되는 이 고정 지출이 있다 보니까, 카드값이 있다 보니, 대출금이 있다 보니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조선의 신하들은 약간 모양새가 다르지 않아요? 좀 그만두겠습니다. 제 지조, 제 절개가 더 먼저입니다. 제가 모실 임금은 제가 정합니다. 이런 태도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일단 관직에서 그만두더라도 계속 돈이 나와. 연금처럼, 얘들아. 그러니까 이들이 툭 그만둘 수 있었단 말이야. 연산군은 그 점을 이용해요. 그래? 그럼 이제 이 전직 관리들한테는 돈 안 줘. 연봉 안 줘. 연금 안 줘. 라고 하는, 오로지 현직 관리들한테만 오늘날로 치면 월급이죠. 그 당시 월급의 개념은 아니었지만 월급이 되는 이 수조권을 지급한다. 직전법을 실시했다라는 내용.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직전법 실시. 그리고 성종 때 세조가 이제 그거 집현전 없앴잖아요. 그래서 성종 때 제2의 집현전이 되는 무엇을 만들어? 홍문관을 설치하고, 그리고 성종 때 뭐 했었어요?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었던 경국대전이 완성되어서 반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요 부분. 자, 그리고 연산군, 중종, 인종, 면종 요 4대에 거쳐가지고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치도록 할게. 요 때는 성종 때부터 정계에서 이제 낙향에서 살고 있었던 선비들이 등용이 되었는데, 이들을 우리가 사림 세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사림이 3사를 중심으로 등용되었었어. 그래서
이 살인과 세조 때 개요정난을 도왔었던 훈구파들이 있었단 말이야. 왕실과 외척 관계를 맺었었던 훈구 세력들이 있었어. 이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등용했는데 사림이 천에 많이 밀려. 정말 많이 밀려. 그게 바로 사화가 발생하게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사화의 발생. 사화의 발생. 어떤 사화가 있었어요? 연산군 때 무오사화. 그리고 갑자사화. 두 번의 사화가 일어났어. 무오! 우리 외조부를 욕보여! 했었던 게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외조부? 연산군의 외조부면 누구야? 외조부 세조. 감히 누가 우리 외조부 세조를 욕하느냐. 김종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자신의 초나라 의제한테 보내는 조문, 조의 제문이 누구를 욕하는 것 같다는 거야? 세조를 욕하는 것 같다는 거야. 어린 황제를 죽이고 권력을 가진다? 이거 딱 봐도 어린 단종을 죽이고 실권을 잡은 세조를 비꼬아서 욕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누가 썼다고요? 조의제문? 살림 세력의 김종직. 사실 김종직은 이 조의제문을 쓰고 무오사화 일어났었던 당시에는 이미 죽은 뒤였어. 그런데도 어떻게? 화가 난 연산군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목을 베는 부관참시까지. 끔찍한 부관참시뿐만 아니라 이 김종직의 제자들 관련된 살인 세력들은 다 유배 보내거나 죽이거나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게 뭐예요? 조의의 만분가.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만분가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딱 이 시기 때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종 연산군 들어봐요. 연산군 지금 이상해. 이런 내용들 담고 있단 말이야. 자, 갑자사화 때는요. 왜? 갑자기요?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요? 연산군 어머니 폐위돼가지고 사약 먹고 죽은 거 언제적 일인데 지금 갑자기요? 하면서 패비윤 씨 자신의 어머니를 폐비시키는데 찬성했었던 놈들 다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는요 살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랬어. 훈구 세력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 개요정난을 도왔었던 세조의 든든한 이 오른팔 역할을 했었던 훈구 세력 중에는 오늘날의 압구정을 만들었었던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거든. 그 한명회라는 인물도 윤씨를 폐위시키는데 찬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명회도 이때 부관참시 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종 때는 시대를 앞서간 개혁 정치가 바로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이 기묘사화는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매우 포인트인데 조광조의 개혁 정치 시험 문제 1타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 조광조는 일단 소격서를 폐지해. 소격서 설치 아니다, 폐지다. 소격서는 무엇이었냐? 도교에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올리는 제단, 도교제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이 아니면 다 이단이다. 하지만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 하지만 소격서를 폐지했고요. 현량과를 실시해서 능력 있는 신하를 추천하는 거야. 어차피 지금 이 당시에 과거 시험은 좀 문란해져 있었어. 과거 시험에서 뭐가 나온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나한테 과외 받으면은 누구나 과거에 급제할 수 있지 하는 이제 가정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야. 개인 교사들. 그러다 보니까 훈구 세력들이 대부분 이제 관직을 이어가게 되는 거야. 급제를 하고. 이러면 살림 세력들은 아무래도 정치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이 사람 제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장해요. 제가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이 현량과를 실시했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관리 추천제. 그래서 실제로 현량과를 통해 가지고 관직에 올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림 세력 중에. 그리고 조광조가 결국에 이 중종의 손에 버려지게 됐었던 이유는 너무 이제 시대를 앞서간 위훈 삭제. 위조된 공훈은 삭제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야 이건 진짜 공훈이야 네가 뭘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훈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훈구 세력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에는 중종도 아유 이건 못 막아주겠다 해가지고 사약을 내리게 되죠.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을사사화는요 명종 때
누구? 윤원영, 윤임. 바로 대윤, 소윤 세력들 외척 간의 갈등이었었다. 오케이? 외척 간의 갈등. 그래서 이 순서 묻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뭐? 갑자기 묘를 사? 뭐? 갑자기 묘를 사? 거기 왜 사?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순서 외우는 문제는 가장 쉬운 난이도의 문제고, 이때 무오사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이런 것들 디테일적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선조 때부터 우리가 조선 중기라고 일컫는 그 시기인데요. 이때는 뭐가 일어나? 양난의 시기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양난. 선조 때는 임진왜란. 그리고 인조 때는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내용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조 때 사림 세력들이 중앙 정치를 주도할 수 있게 됐어. 에잉? 사화를 이렇게 겪어놓고 묘, 갑자기 묘를 사? 이래놓고서 사림 세력이 정치를 주도했다고? 훈구 세력은 정치적인 기반 없이 외척 관계 하나로 밀고 나갔었다면 사림 세력에게는 탄탄한 학문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게 첫 번째,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성리학을 공부하는 곳이었던 서원.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에 백운동 서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백운동 서원. 그리고 향촌사회의 자치규약.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이라 그래가지고 앞글자 뒷글자를 따면 향약이 돼요. 이 향약을 통해가지고 지방민을 교화하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지방민 교화. 최초의 향약으로 알려진 것은 조광조가 수입해 왔었던 이 주자의 여시 향약이었어요. 그래서 여시 향약 안에서는 서로 예로서 사귀는 예섭상규, 그리고 환난상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자라고 하는 환난상률도 있었고, 덕업상권이라 그래서 좋은 일은 서로 어떻게 한다? 상호 권한다라고 하고, 과실상규라 그래가지고 서로 잘못한 일은 견제를 하고 너 그러면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실상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최초에서는 백운동서원, 사익서원, 그리고 최초의 향약은 여시향약. 누가 번역해서 보급했다고? 조광조. 그렇다고 조광조가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향약은 이렇게 중국에서만 수입한 향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췄었던 향약도 있어. 뭐였냐면은요,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는 예안향약을, 그리고 율국 이이께서는 황해도 해주향약을, 우리 조선의 실정에 맞게끔 향약을 보급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백운동서원 여시향약. 그리고 나서 이 사림 세력이 분화합니다. 어떻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죠. 얘들아, 이거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 나온다 그랬다. 알았지? 서술형 공부해야 된다. 이거 서술형이다. 자, 동인에는 김효원, 서인에는 심을겸.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 사실 직접적인 이유는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을 두고 나뉘었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의 자리를 두고 나뉘게 됐는데, 사실은 척신정치,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척친 정치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외척 가문인 이 신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동의는 적극적이었거든요. 동의는 적극적으로 이 척신들을 다 척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서인은 근데 본인들이 원해서 외척 가문이 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며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 동인이 어떻게 분화해?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하게 되고, 이 중에서 강해군을 지지했었던 세력은 뭐예요? 북인입니다. 남명조식 선생님의 제자들.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었던 곽재우 장군도 북인. 남인 세력은요,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의 학문을 계승하는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영남학파입니다. 이들은. 동인 세력은 영남학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었던, 임진왜란이 발발한 배경. 임진왜란이 발발했었던 배경이 뭐였었어? 우리나라는 국내 상황에서는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군역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국방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국방력 약화. 특히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우리 16세 이상의 양인 남성들은 다 군대 갔어야 됐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조선 전기에 중앙군은 5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16세 이상 60세까지의 양인 남성, 천민은 안 가. 양인 남성은 군대를 가야 됐어. 단 누구 빼고? 집안 양반들. 그래서 이제 학생, 향리, 학생이나 향리, 뭐 양반은 제외를 합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5위라고 하는 제도였는데, 나도 군대 가기 싫은데 너 내 이름 대신 갈래? 너가 내 이름 김계똥으로 해가지고 대신 가줘. 이렇게 군역이 문란해졌었단 말이야. 그래서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중앙군 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돼요? 중앙군 제도가 5군형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요렇게 5군형 체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있겠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자, 진짜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요거 무조건 나와.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 훈련도감. 이 5군형 체제의 첫 번째가 되는 훈련도감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훈련도감. 나머지는 그냥 저거만 넣고 외울 필요는 없어.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어영청. 그래서 어영대장이라고 하죠. 수어청, 총영청, 금이영. 이렇게 5개 중에서 훈련도감이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직업군인이었었는데 언제 만들어졌다? 임진왜란 휴전 중에. 종전 아니에요. 임진왜란 휴전 중에 만들어졌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군역의 문란으로 국방력이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5위 체제가 붕괴가 됐었다. 5위 붕괴. 자, 그리고 국내에서 중종 때 삼포외란, 명종 때는 을묘외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삼포외란 의무외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비변사를 설치했었지.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기 위한 기구. 비변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외에서 일본이 전쟁을 했었던 지방의 이제 영주들, 다이묘들이 세력을 이렇게 확대해 나갔었던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돼. 누가? 일본의 전국시대 통일한 사람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은 아직 이 분노가 아직 이 왕성한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더 싸울 수 있어. 그래? 그럼 우리 명을 치러 가자 라고 하면서 조선아, 우리 명을 치러 가는 길이니까 길을 비켜라 라고 하며 정명가도를 요구합니다.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이니 길을 비켜라. 정명가도 요구에 조선은 거절을 하게 되자 일본이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침입. 이게 임진왜란의 모습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인 불국사와 경복궁이 소실되고 백성들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일들, 그리고 토지대장과 호적대장들이 모두 이렇게 소실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전후 과정을 수습하는 게 누구야? 바로 광해군. 오케이? 광해군.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는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되면서, 야! 조선아! 그때 전쟁한 거 우리가 아니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독단이었어. 우리랑 다시 교류하자. 라고 하면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한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통신사 파견.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 이후입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이 했었던 것들, 일단 호적대장과 토지대장을 재정비하고 전열을 다시 정비를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두 번째는 백성들이 막 계속 어휘만 기다리다가 막 백성들이 계속 의사만을 기다리다가 픽픽 죽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허준을 지원하여 동의보감을 편찬하고 부갑합니다. 세 번째는요,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대동법은 무엇의 폐단이었어? 이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였었다. 토산물,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아니, 나는 산간지대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복이나 석화를 바치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인이 있대. 자기가 아는 상인한테 사서 구매해 줄 테니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이제는 대동단결, 이런 토산물로 내지 않고 쌀이나 동전, 옷감으로 내고요. 그리고 공인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우체국 택배도 선생님이 공무라고 이야기했죠. 이 공인 계층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전달하는 일까지 해준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공인 계층이 등장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런 광해군이 대체 왜 폐위를 당하는 것이냐? 광해군이 폐위당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야? 중리배교. 두 번째는 폐모살제라 그랬었지.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형제를 살해하기 때문이었었다. 영창대군을 살해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리외교는 명과 우리나라 압록강, 두만강 북쪽의 간도, 만주 일대에서 성장했었던 누르하치라는 사람들이 여진족을 통합해가지고 만주에다가 나라를 세워 그 나라가 금나라의 후예라고 하는 후금이라는 나라였었어. 그 후금이라는 나라가 명과 대립했었단 말이야. 우리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유연한 중립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이 유연한 중립외교를 펼치는데 이 광해군의 밀명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 누구야? 세 글자? 강홍립. 알겠죠? 이 강홍립이 광해군의 밀명을 받고 이 조명연합군이 후금과의 전투에 썼었던 사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강홍립이 결국 이 여진의 군대 후금한테 항복을 하게 되는 모습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폐모살제로 인해 가지고 서인이 주도하고 인조 맞죠? 인조 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 때는 친하게 지내자. 누구랑? 명나라랑. 배척한다. 후금은 이라고 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고 서인 세력들이 그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렵게 보지 마세요. 후금은 정묘호란을 일으켰고 후금이 국호를 바꿔가지고 청나라가 침입한 게 바로 병자호란이었어요. 더 큰 전쟁은 병자호란이었었고, 우리가 강화도로 피란을 가려고 했다가 실패하게 되자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 고립되어가지고 40여일간의 항쟁을 펼쳤으나 결국에는 이제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며 청과 무슨 관계를 맺게 된다? 네 글자? 그렇지, 군신관계가 체결이 된다. 그래서 효종께서 우리 아버지를 9번이나 굴욕적으로 머리 숙이게 한 청나라 내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효종 때 북벌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행되지는 못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북벌을 추진을 했으나 실패. 자, 그리고 현종 때 일어났었던 거, 이때부터는 현종부터 경종 때까지는 당쟁이 엄청나게 심하대. 붕당. 당쟁 시기야, 당쟁. 과도하게 당쟁을 하던 시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현종 때는 예속 논쟁이 일어나고 1차, 2차 예속 논쟁 때는요, 자의대비 장렬왕후 조씨의 상복을 입는 기간을 1년만 입자라고 주장했었던 서인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되고, 2차 예속 논쟁 때는요, 이 효종의 비가 사망하게 되자 또 장렬왕후 조씨 이 자의대비의 상복, 예복 착용 기간을 1년만 입자라고 주장했었던 남인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적어놔야 기억하시겠죠? 1차 서인, 2차 남인. 그리고 나서 숙종 때 일어났었던 게 뭐야? 숙종 때 환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뒤집히는 환국.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경신, 기사, 갑술 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신 환국 때는요, 남인 세력들이 축출되면서 서인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기사 환국 때는요, 이 희빈 장씨를 왕비로 올리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자 해가지고 남인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돼요. 갑술 환국 때는요, 인목대비를 왜 자꾸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자고 주장했었던 서인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서인 세력은 이후 소론과 노론으로 분화됩니다. 이 중에서 영조를 지지했었던 세력은 어디라 그랬지? 노론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희빈장 씨와 숙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경종이 이 몸이 약해가지고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연인공이었던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영조 정조 시기에는 선생님이 뭐 기억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개혁정치기. 여기는 어제 했었던 부분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조, 헌종, 철종 때는요, 3대 약 60년에 걸쳤었던 세도정치기. 특정 세도 가문이 무엇을 통해서? 비변사를 통해서. 자, 시험 문제 하나 더, 서술형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뭐냐면,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여기 가운데 보이지? 선광인. 이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비변사가 무엇이 되었다?
최고의 권력기구화가 되었다. 그럼 의정부랑 육조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약화되겠지. 그치? 의정부랑 육조의 기능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세도정치기 때도 비변사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키웠었다. 세도 가문들이. 순조 때는 안동 김씨, 그리고 헌종 때는 풍양 조씨,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 이때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었던 게 바로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뜯기 때문이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 자, 어떤 것이 문란해졌어요? 전정, 토지에 대한 세금, 그리고 군정. 분명히 영조께서 펼쳤었던 개혁정치는 뭐였어? 탕평정치랑 민생안정이었었지. 그래서 균역법을 실시해가지고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몇 필만 내자 그랬어요. 한 필만 내자고 시원하게 50% 디스카운트까지 했는데 군역이 문란해진다라는 거야.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이 군포를 징설하는 백골징포나 아직 16세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 군포를 징벌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마지막 백성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환곡. 근데 꼭 내야 되는 세금이 되면서 환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전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 군정은 군역, 환곡은 춘대춘납,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에서 비롯되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농민봉기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순조 때 일어났었던 농민봉기가 서북지역에 대한 차별로 일어난 홍경래의 난 전주선 전투에서 대동강까지 5개월 정도 장악했었는데 결국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신흥상공업자와 그리고 광산 노동자들이 몰랑양방 홍경래를 중심으로 모였지만 결국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홍경래의 난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확산됐었던 게 있어. 뭐야? 임술농민봉기야. 임술농민봉기는 시작은 경상남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진주와 단성에서 일어났는데 백낙신의 부정부패로 인해 가지고 진주와 단성에서 일어나게 됐어. 유계춘이 주도했고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도 성공! 그래서 이 임술농민봉기의 결과로 무엇을 설치했어? 그렇지. 안핵사인 박규수가 파견이 되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게 됐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혹시라도 선생님 저희가 또 실학까지잖아요. 실학까지라서 실학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실학이라는 건 실용적인 학문이었어. 근데 이 실학이 항상 환대받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통 성리학자들이 손가락질했어. 야, 실학이 뭐니 실학이. 그런 인상한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 우리 실생활에 실용적이려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뭐예요? 바로 농업, 중농학파, 농업과 그리고 상공업. 상공업 어디다 쓸까? 숙종 한국을 좀 지울게. 요거 다 썼죠? 경신 기사 갑술 안 나와요. 다만 누가 승리했는지가 중요해가지고 적어놨던 거라서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실학을 좀 더 옆으로 써야 되겠구만. 실학. 조선 후기 실학이 대두되었다. 조선 후기 혼란해. 하지만 이제 일부 소수의 농민들이 부를 축적해가지고 분홍이 되게 됐고요. 부를 축적한 상인, 공인계층들도 등장하게 되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농사가 중요해. 중농학파, 토지에 대한 제도를 중심으로 유형원, 반계 유형원, 성우사설의 성우이익, 그리고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상학파, 상업 중심의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인물은 4명이 있었는데요. 유수원,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홍대용, 박제가, 박지원, 박제가. 뭐 주장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농은 말 그대로 농업, 농사를 중요시했는데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승원아? 땅이지. 땅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 그래서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주장을 했었는데 유형원은요, 신분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 해가지고 균전론을 주장했습니다. 균전론, 균등하게 토지를 밭 전자야 나눈다 해서 균전론. 하지만 직업별 차등 적용. 직업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다르게 나누어 준다 해서 균전론이고요. 이익은요,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걸 자유롭게 하되 하나의 토지, 영업전, 생계와 직결되는 영업전 하나만을 남겨놓고 사고 팔자라 그래서 한전론. 이 영업전만을 남겨놓고 판매하자, 한전론. 그리고 정약용은요, 여전론, 여전이라는 게 무엇이냐? 마을 공동 경작 단위를 여라 그랬어요. 마을 공동 경작 단위를 여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왜 정전제에서 우물 정자로 토지를 나눈 다음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고,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정전제도였어. 이 정전제도에서 파생해서 이 여전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었다. 자, 그러면 상공업 중심의 발전, 이거는 박지원 선생님의 열하일기 안에 수록되어 있는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정말 잘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사회를 잘 포착하고 있는데, 조선은 이제 다 그냥 내수시장으로만 돌아. 그래서 자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자국 안에서만 소비를 하는 자급자족 사회였고, 조선에서 이 교통수단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른 나라를 나가는 게 어려웠었어. 이런 부분을 꼬집는 게 바로 이 중상학파들이었었다는 것이죠. 유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산업공상, 선비는 높은 거야. 백성이면 농사를 지어야지. 공업활동은 농사 짓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이 게으름뱅이들. 그리고 상업활동은 욕심쟁이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조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홍대용은요, 지전설, 오늘날로 치면은 지구자전론을 지전설이죠. 설 주장하면서 홍대용은 잘 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합니다. 명나라 때 이제 마테오리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고려만국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를 가지고 왔거든? 근데 그 지도를 보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작은 거야. 세계 중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도 이 중화주의 사상에 큰 충격을 받게 됐어. 그래서 홍대용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며 하늘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땅이 도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구자전론을 주장했었다. 박지원은 양반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며 수레와, 이거는 박제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레와 선박을 통한 상업활동을 주장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박제가 선생님은 또 한 가지 더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소비의 중요성도 강조했었던 것이죠. 요렇게 진짜 실학까지 끝내보았습니다. 망포중학교 친구들 시험 잘 보시고요. 우리 이제 직보에 모인 친구들은 배운 내용 기반으로 뭐 해야겠어요? 문제 풀어봐야겠죠? 선생님이 준비한 기출문제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와, 자랑해도 돼? 짜잔.
근데 뒤에는 이제 편지지. 짜잔. 좋아요.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100점의 냄새가 나요. 시험 잘 보시고요. 안녕.